네, 안녕하세요. 광명시 후원 광복회 광명지회 주관으로 근현대 역사 바로 알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 우표도 만들어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어디에 가서 여러분 여성 독립운동가가 누구 있나요? 하면 다 유관순에서 끝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5,93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477명으로 전체 2.99%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또 그 시대에는 여성들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여성들의 활동 이런 데 대한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1919년 3.1 만세 이후로 3.1 만세 혁명 이후로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많은 발굴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료의 미비라든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오늘 이때까지 있었던 어떤 논문이라든지 책자, 여성사에 대한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조선 말기로 가면서 실학사상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실학사상에서는 성리학, 그동안의 어떤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 이후로 많이 왜곡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그런 왜곡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장자에게 모든 것을 이제 상속을 한다든지 장자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리학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나면서 실학을 통해서 조금씩 여성에 대한 다른 새로운 시각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천주교,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천주 아래 남녀가 다 평등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때 여성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사업에 또 종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여성들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때가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들어오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학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동학이 또 이제 우리 경주 지역에서 수훈 최재우 선생이 선포를 하면서 동학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이라는 것은 뭐였죠? 하늘 아래에 모든 남녀가 다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수훈 최재영 선생이라든지 그 이후에 최시영 선생 이런 분들은 며느리를 노비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남녀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밥이 곧 하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밥을 짓는 사람들, 그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동학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은 봉건적인 신분제를 타파한다라는 것에 앞장서게 되었고요. 이러한 동학이 나중에 동학 농민 전쟁으로 이제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갑오 경장이 발표가 될 때 그 갑오 경장의 그 개혁
개혁 중에 하나는 조혼과 여성의 재가 금지하는 것을 폐지한다라는 그 항목이 들어갈 정도로, 이 조혼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풍습인데요. 그것은 우리 집안에 딸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딸을 빨리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어떤 건강, 신체적인 발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회적으로 혼자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쌓이지도 않았던 그런 어린 나이가 가서, 어린 나이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의 일손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또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그 자녀를 교육할 지혜가 생기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조혼이라는 것이 많은 폐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혼을 금지하거나 또 여성이 새롭게 재가하는 거, 뭐 남편이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재가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폐지하는 것이 법령으로 들어갈 정도로 동학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이제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여성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 아버지가 훈장 선생이라든지 어깨너머로 배운다든지 혼자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성에 대한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개신교라든지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고 또 동학을 통해서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상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립여학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립여학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종교적인 그 기독교에서 만든 학교가 많았지만 어쨌든 이런 여학교가 생기면서 이 여학교에서는 부국 강병,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일본에 지금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 국권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국 강병을 통해서 애국 계몽 운동을 해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자 하는 것들이 이런 학교에서 여성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동 청년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전덕기 목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회영이라든지 이준열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서양 세력의 일제가 강압적인 그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라는 곳에 안전지대에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신민회 이후로 어떤 독립운동을 할까 하는 모임을 했던 곳이 바로 상동교회고 상동청년회였다 그랬잖아요. 그 상동청년회에서 월간 잡지로 가정잡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지를 통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잡지가 가정잡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지,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종속되거나 노예 상태로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성이 농촌 중심 농촌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촌 지역에서 남자가 없는 여자만은 노동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성의 자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던 시기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을사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면서 의병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의병이 일어날 때 남자들만 의병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도 의병운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윤희순 의병장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뒤에 가서 저희가 윤희순 의병장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의병 활동에 여성들도 참여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많은 여성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이 체결된다든지 국권이 자꾸 빼앗기고 이러한 것을 보니까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일본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으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종속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라의 부채, 국채를 우리가 갚자, 우리 스스로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김광재라든지 이런 분이 광문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김광재, 서상돈 이렇게 대구 지역의 애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을 양기탁이나 배대리, 대한매일신보를 신문을 통해서 전국을 통해서 알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국채보상운동을 하는데 이때 전국에서 이와 관련된 여성단체가 몇 개? 30개나 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때 여성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기생까지도 여기에 국채보상운동에 비녀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라 빚을 갚으려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됐느냐? 여성들도 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주체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활동들이 그냥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나 스스로 나라에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여성들이 있었냐면 미국 이민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하와이로 많은 이민자들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주로 남자들이 많이 노동자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진 신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로 사진을 주고받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사진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때 사진으로 찍혀서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정작 거기 갔지만 그 사진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그런 어떤 사기 결혼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 간 이상 거기에서 그 하와이 지역의 그 농장을 일구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한인촌을 만드는데 여성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인사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보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이 이 당시에 이민자 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서도 봐서 알지만 여성들의 노동 강도는 아주 살인적인 노동 강도였다고 해요.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정일, 집안일도 하고 맞벌이 부부들 보면 회사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육아라든지 출산, 그 다음에 가정일, 그 다음에 뭐 가정의 경조사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것이 거의 여성들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 했어요. 지금은 뭐 세탁기라든지 뭐 밥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여성들이 행하면서 또 이렇게 한인사회도 만들면서 또 이런 애국 활동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노동 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조선의 여성들은 특히 다른 나라의 여성들과는 달리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부인 및 아동의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일제가 가입을 해요. 언제 가입하냐 하면 1925년에 가입을 하는데 그때 예외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예외를 둔 게 뭐냐면 대만과 조선의 여자들은 이것에 예외를 두게 되면서 총동원령 30년대에 총동원령이 내려지잖아요. 총동원령이 내려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이렇게 위안부로 많이 일제에 소위 말해서 속아서 가거나 거의 팔려가는 그렇게 납치해서 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1930년대 후반 4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의 여성들은 어떤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어진 그런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러한 일제의 그런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많은 압박을 더 많이 느끼고 피부로 와닿았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은 무엇이냐? 바로 1919년 3.1항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독립운동의 흐름을 배울 때 아주 큰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1919년 3.1운동이었지만 이 여성 독립운동에서도 바로 1919년 3.1항쟁이 큰 기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1항쟁 때 전 국민의 남녀노소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여성은 집안에 있는 좀 소위 말해 소극적인, 그리고 바깥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또 나라를 위하는 일에 큰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3.1 만세를 나와서 외치는 그 여성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도 놀라웠지만 스스로도, 여성 스스로도 나도 나라를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그 물결에 대열에 합류를 하는구나 하고 그런 주체적인 의식이 생긴 때가 바로 3.1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919년이 이때 3.1 항쟁이 있었고 2년 전인 1917년에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서구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깨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1919년 28 독립선언은 일본 동경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유학생 중심으로.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여성들로 대표적인 분이 김마리아, 황에스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28 독립선언서를 품고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3.1 독립항쟁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우리 일본에서 유학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평양의 송죽회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3.1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서 이 3.1 혁명을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3.1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1 혁명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시정부에서 1919년 3.1 혁명이 일어나고 한 달 후인 1919년 4월 10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애국부인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애국부인회에서 또한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한애국부인회의 초대 회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순애가 되겠습니다. 김순애는 누구냐 하면 우리 파리 강화회의 때 임시정부 이전에 신한청년단에서 그 여운형이라든지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파리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있을 때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 조선에 대표를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김규식을 보내잖아요. 그 김규식 선생의 부인이 바로 김순애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순애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빠인 김필순이나 김윤호, 그 다음에 여동생 김필래 이런 사람들도 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오빠인 김필수는 세브란스 의전이죠. 그걸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제1회 의사라고 하는데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셨고, 이 김필순의 딸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형부였던 서병호까지도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이 김순애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일본 남편 김규식과 함께 많은 독립운동을 이끌었었고, 이 가족 전체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애국부인회는 그래서 임정을 후원하는,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로 군자금을 모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연락을 하고 수송을 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감이 되는 독립운동가라든지 그 수감자의 가족들을 보살피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또한 이 상해에 있으면서 중국인 대상으로 해서 우리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해에서 많은 연설들을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대한애국부인회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민족학교인 인성학교라고 해서 임시정부를 운영을 하면서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모아서 또 상해에 와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인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인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이때 애국부인회에 소속되어 있던 부인들이 인성학교의 교사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애국부인회는 그 미국,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일본, 연해주, 뭐 하와이 이렇게 3.1운동 때, 3.1혁명 때 3.1운동을 했던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회가 마련이 돼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들을 세계에 알리고 후원을 받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또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애국부인회라고 해서 임시정부의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서 활동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1919년에 대한독립여자선언서라는 것이 발표가 됐다는 게 최근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선언서를 보면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후원만 하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다? 여성도 상모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직접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언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임시정부에서는 언젠가는 하게 될 항일 독립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히 대한적십자사를 여기서 임시정부 상해에서 만들면서 간호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나중에 항일 전쟁이 났을 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부상자를 치료한다든지 그 전쟁터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이런 활동들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시정부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또한 물산장려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것을 쓰자라고 하는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농촌개몽운동, 농촌이 너무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문맹률이 높은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한글 교육들을 많이 실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것은 이제 집안일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본다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발표가 되는데요. 10개조로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헌장입니다. 그런데 이 헌장에 남녀와 관련된 것이 3개나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제3조가 되겠어요. 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라는 항목이 3조에 있어요. 보세요. 남녀 귀천 및 빈부의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가 남녀 평등을 이렇게 헌장에 그 어떤 법에 명시를 한 것이 언제자 1919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70년대까지 1970년대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9년에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것이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는 아주 선진적인 그런 형식을 갖춘 임시정부라는 것을, 정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에서 발현이 되고 정말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러한 것은 조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나 이런 인습에 젖어 있어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헌장에 남아있는 것은 이때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에 남과 여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임시정부가 처음에 수립이 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입법부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국회인데 이 당시는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임시의정원이 처음에 출범할 때 여성은 김마리아, 이분 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30년대에는 이 임시의정원의 여성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1940년대에 이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한국독립당에는 몇 명이었냐? 10명 이상이 되는 여성이 임시의정원에서 직접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거 하면 여성이 많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여성이 국회나 뭐 정치에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1919년대 만들어진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가 점점 지나가면서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때 1919년에 이렇게 정부를 만들었던 것, 그 다음에 1932년에 한인 애국단 해서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열투쟁, 이것도 가치가 있고, 마지막에 40년대 이후로 들어가면 충칭에서 대한광복군이 만들어진 것이, 또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진 것이 큰 가치가 있는데요. 이때도 1938년대에 한국광복 진선 청년공작대라고 해서 한국광복군의 전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38년인데요. 이때도 여성들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참여를 하고 1941년에는 여성광복군이라고 해서 한국광복군의 여성들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군 공약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국 남녀는 그 주의 사상의 여하를 물론하고 한국 광복군의 군인들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 없이 주의나 사상의 차이 없이 광복군이 될 뭐가 있다?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선언적인 면에서는 남녀 평등을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3.1 혁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이야기하면 다들 유관순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애라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애라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생모를 보면 1898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25세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런 분이신데요. 이 이에라의 중요 활동을 보면 그 논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1894년, 어디는 1898년, 이 태생도 다 기록마다 다 달라요. 진짜는 이때 태어났는데 뭐 여기에 뭐 이렇게 호적이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출생의 연도도 정확하지가 않을 뿐더러, 자, 1912년에 이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 배웠던 여성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좀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바로 그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면 교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화학당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 독립운동가인 이규갑 선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규갑 선생은 누구냐 하면 1970년에 이제 사망하셨는데요. 이규갑 선생님은 그 아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산 하면 누가 생각난다? 아산에 가면 현충사가 있잖아요. 바로 충무공 이순신의 9대손이에요. 충무공 이순신의 그 후손 중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규갑 선생인데요. 이 이규갑 선생은 기독교 목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한성 사범을 나와가지고 홍주 의진 의병 활동도 했어요. 의병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한성 임시정부, 그 다음에
다음에 처음에 러시아의 임시정부, 한성의 임시정부, 상해의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통합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되는데 한성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고요. 나중에는 상해 임정의 의원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게 되고 러시아의 한국 독립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그 사관학교 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력항쟁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나중에는 1927년에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합치는 신간회에서 또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해방이 되기 직전에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여운형과 함께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해방된 이후에는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사신 분이에요. 나머지 이 형님이었던 이규풍, 이분은 의병항쟁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만주로 가셔서도 거기서도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만주로 갈 때 고종의 밀지를 받고 가서 거기서 의병을 더 많이 일으키신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1930년대에 많은 동지들이 어떤 전투에 나갔다가 몰살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것을 참지 못하고 자결순국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규풍 선생의 부인인 오사라라는 그 분은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3.1혁명 만세운동을 할 때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북경으로 가서 항일투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 북경 땅에서 순국을 하시게 되고요. 또 이분의 아들인 이민호 선생이 있는데 이 이민호 선생은 의사였어요. 경성 의전을 나와가지고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3.1혁명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화해가지고 3.1운동을 하면서 투옥이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계속적인 감시를 받으니까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북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조직활동을 하시다가 일제의 피체가 되어서 해방을 1년 앞둔 시기에 감옥에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순국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박안라는 누구냐면 바로 이규갑과 이규풍의 어머니가 되세요. 이 박안라 선생님은 이 두 아들을 독립운동가로 키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 이규풍 선생님이 막 러시아 간도 이런 데여서 의병운동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이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신 분이 집에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되시는가 궁금해서 한번 이제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그대로 서 있고 사람이면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립운동 하다 말고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는 남자 사내대장부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아직 나라가 독립이 안 됐는데 온 것을 보면 나는 귀신이면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저 같으면 나가서 아이고 야 왔냐 이러면서 너 꼭 가야 되냐 막 이럴 판에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독립운동을 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들이 다 그 러시아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 하니까 이분도 가족들을 거느리고 시베리아로 이주해서 가서 그 가족들 뒷바라지, 독립운동 뒷바라지를 해내신 분이 바로 이 어머니세요.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 가문을 보면 그 뒤에 우리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훈육하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산에 가면 충국비라고 해가지고 묘가 이 가족들의 묘가 있고 이 이에라 선생님도 거기에 모셔 계신데요. 어쨌든 이런 독립운동가 집안인 이규갑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이규갑 선생이 공주 영명학교의 교사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같이 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평양으로 가셔가지고 평양에서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옥고를 치르시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몸이 이제 허약해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임시정부 애국 부인회에 참여해가지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또
계속적으로 체포를 당하고 고문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남편이나 이 남편의 집안, 남편의 형님이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하기 때문에 계속 남편과 그 가족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부르라고 그렇게 모진 고문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은 아기를 업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된 아기였어요. 근데 일본 순사랑 딱 맞닥뜨리게 되면서 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아기를 죽여버리겠다 해서 그 100일 된 엎혀있던 아기를 내동댕이 쳐서 이 이에라 선생이 보는 앞에서 그 100일 된 아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기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감옥에 갇혔던 분이 바로 이 이에라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피폐해진 몸으로 나와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과 이렇게 남편의 가족들이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지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밀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또 이 일본의 밀정들이 알아내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25의 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 당시에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게 되는 그런 분이 이에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유관순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은 유관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유관순 만세했다, 만세운동하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이 정도만 알지 유관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보면 유관순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 정말 그 18년의 짧은 생을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관순인데요. 이 유관순은 사실 아버지인 유중권을 알아야 돼요. 이 유관순이 왜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나 하고 하는 것을 알아본다면 여기 이제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해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여기 가서 유관순 기념관을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이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으셨어요. 유관순의 아버지인 유중권, 이분이 이 천안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학뿐만이 아니라 신학문도 공부하였기 때문에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특히 딸인 유관순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그 당시에 보낸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유중권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 지역, 천안 지역의 독립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소재 여사, 이분도 같이 3.1 혁명, 천안의 3.1 만세 운동을 할 때 아버지가 일제의 그 총칼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죄 없는 우리 남편을 이렇게 죽이냐 하고 달려들다가 또 일제가 일본 헌병이 칼로 찔러서 이 유관순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버지셨던 유중무라는 분도 이 지역에서 형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이때 이 유중무 이분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 작은아버지 유중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독립유공자로 우리가 서훈을 받았는데요. 이 유관순의 오빠가 있었어요. 유우석. 그래서 이제 가면 사람들 다들 너무 잘생겼다 오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우석 이분하고 유관순이 감옥에 이때 갇히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또 이 유중무의 딸인 유예도, 그 다음에 유재경, 이런 분들이 독립의 유공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관순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면 유관순밖에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관순에 대한 일단 첫 번째 기록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유관순이 이화학당을 그때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화학교 그 재단에서 유관순을 나중에 선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수영표가 이렇게 쫙 온 벽에 사방 벽에 붙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유관순의 수영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유관순은 어린 나이에 죽었고 부모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후선열재단이라 그래서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 가면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매장 해놨던 그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그 용산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묻혀 있다가 거기를 다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가 다 나중에 망우리로 또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망우리 지역에 가보면 지금 망우리 공원묘지에 가면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 B라 그래서 용산 그 이태원 쪽에서 온 그 사람들의 묘를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석이 있거든요. 그 표지석 뒤편에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라고 이렇게 해놔서 최근 들어서 여기를 좀 이렇게 다시 단장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관순 기념관 앞에서 저희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동상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 여성 논문에 보면 다른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선양하는 단체도 없고, 기념관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의 경우는 뭐 수십 개의 뭐 단체라든지 뭐 선양하는 뭐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행사도 지금까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 특히 이제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 유관순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또 강해서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그래 유관순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유관순이 한 2년 정도 생애 짧게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독립운동을 한 것에 비해서 평생을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라든지 그 지휘라든지 큰 조직을 운영하셨던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 너무 그 선양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3.1 혁명에 많은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 두 분만 알아봤습니다. 이후로는 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